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에서 1.5%로 또 한 번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회복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며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넘어 테러 수준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국회를 찾아 설득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검수안박 법안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 오후로 예정된 코로나 특위 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는 등 예정된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1, 2차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가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로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미국 뉴욕의 출근길 지하철을 지옥으로 만든 총격 사건의 범인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경찰은 60대 흑인을 체포했는데 증오 범죄 여부 등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기준금리가 올해 1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인상됐습니다. 최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높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공석인 상태인데요.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는 총재가 의장을 겸임하게 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의장 없이 진행됐습니다. 총재가 없다는 부담감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높인 건 심각한 고물가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무려 4.1%나 올랐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한 건 지난 2011년 12월 이후 10여 년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에 선행하는 지표인 수입 물가지수도 폭등세입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만에 35.5%나 올랐는데 석탄과 석유 제품이 70% 넘게 폭등한 영향이었습니다.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국내에서 자금이 유출되거나 원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어 선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 역대 최저인 0.5%로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그 이후에 고물가 대응과 금융 불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8월과 11월 그리고 지난 1월까지 세 차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어제 2차 내각 인선에서 제일 눈길을 끈 것은 역시 법무장관 후보자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파격적인 발탁, 측근 인사라는 우려가 함께 나왔습니다. 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당선인과 뜻이 같지만 맹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인사 참사를 넘어선 인사 테러 수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불립니다. 윤 당선인은 측근 인사라는 비판을 감수하고도 한 검사장을 깜짝 발탁했습니다. 그만큼 한 검사장을 이번 정부에서 중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겁니다.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의 영어 실력까지 들어 최적임자라며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그리고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도 최측근이란 꼬리표에 대해서 적극 해명했습니다.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당선인과 뜻이 같지만 개인적인 인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걱정된다는 시선은 그동안 자신이 진영 논리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준 사건이 있으면 가져와 보라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역시나 극명히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상 밖의 인사라고 인정하면서도 전문성과 능력을 보면 장관 후보자로 충분하다고 한 검사장을 감쌌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상을 초월한 대국민 인사 테러이자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상 밖의 인사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전문성이나 능력을 보면은 법무부 장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야당과의 협치를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만큼 인사청문회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국회로 갔습니다. 법사위원들을 만나서 검수완박 법안이 부당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지명된 한동훈 검사장은 서울고등검찰청에 사무실을 꾸리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 준비에 들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요즘 수사권 폐지 법안 때문에 연일 분주한데 김호수 총장이 오늘은 국회를 찾아갔다고요. 네, 김 총장은 오늘 아침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비롯한 참모들과 함께 검수완박 법안을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들을 찾아가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조금 전인 10시 반부터는 박광훈 법제사법위원장도 만났는데요. 김 총장이 아침에 국회에서 남긴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결국 그 검사 수사기능 전문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고요. 제도 개선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저희 검찰도 참여하고 또 따르겠습니다. 제발 교각 사루 어떤 잘못은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런 점을 오늘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뿐만 아니라 일선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앞서 전국 평검사들이 모여 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온 데 이어 어제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하며 검수완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요구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김수현 통영지청장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청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책임 있는 분들의 결단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검수완박이라는 외부 족쇄에 더해 내부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형평 인사를 해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피해를 봐서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른바 윤핵관 검사로 불릴 수 있는 특정 세력에 편중된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네, 그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인사청문을 준비한다고요? 네, 한동훈 후보자는 어제 당선인 지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인사청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청문 준비단 사무실은 서울 고등검찰청에 마련하기로 했고 내일부터 출근할 예정입니다. 준비 단장에는 관례에 따라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게 됐습니다. 주 실장은 한 후보자와는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019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무위원 한 사람의 임명이 통합과 협치의 기본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민주당과의 협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정부는 모든 단계에서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오늘 오후로 예정된 코로나 특위 회의에도 처음으로 불참하는 등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인수위 측 관계자는 오후 2시 회의는 진행될 것 같지만 위원장으로 회의를 이끌던 안 위원장은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오늘로 예정됐던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전날 윤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과의 도시락 만찬에도 불참했습니다. 1, 2차 내각 인선 발표에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인사와 관련한 불만 표출로 해석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만 8천여 명 많이 줄었습니다. 이틀째 10만 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일 발표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4만 8천여 명입니다. 어제보다 4만 6천여 명 줄었습니다. 일주일 단위 추이를 볼 때 확연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요일인 지난주 목요일과 비교하면 7만 6천 명, 2주 전보다는 17만 2천 명 정도 적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2월 24일 17만 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597만 명으로 1,600만 명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신규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위중증 환자는 962명으로 38일 만에 1,000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 감소에 따라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6%포인트 내린 51%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318명으로 전날보다 134명 늘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9살 이하 아동도 2명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2만 352명입니다. 네,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관심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방역 의료 체계 일상화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조정이 아닌 사실상 해제에 가까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서 2주 전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하면서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영업시간이나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었습니다. 정부는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감염력을 지녔고 접종률도 높은 만큼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 체계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실내는 유지하되 실외는 전면 해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해제는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계곡 살인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피의자들 공개 수배한 지가 벌써 보름 됐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의미한 제보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인천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개 수배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두 사람을 봤다는 제보 자체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 벌써 보름째입니다.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검경 수사팀으로 두 사람에 대한 제보가 밀려들고 있는데요. 두 사람을 닮은 사람이 있다는 제보에 언급결에 다른 지명 수배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제까지 검거에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한 2019년 6월부터 자취를 감추기 전까지 이 씨와 공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았는데요. 이 씨는 재수사 당시 휴대전화를 제출 안 하는 요구에 선뜻 응하고 수차례 소환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대체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씨의 주거지도 명확했던 터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어려웠다고 당시 경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 숨진 윤 씨의 집에 있는 PC를 가지고 나오는 등 증거를 없애려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윤 씨가 대기업에 재직하며 낸 국민연금도 사망 시점인
2019년 6월부터 소급 적용해 모두 1,300만 원가량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 씨가 과거 연인도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탔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은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선 지난 2010년 인천 민추홀구에 있는 석바위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이 씨의 남자친구가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사고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4년 이 씨의 전 연인이 태국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숨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혹이 보험금을 전액 받아간 것으로 파악돼 보험 사기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경 수사팀은 당분간 두 사람의 소재 파악에 주력할 계획인데요. 도피 과정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두 사람의 주변인을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려 1조 원어치 무기를 새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제재, 또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으로 허덕이고 있는 러시아한테는 큰 타격입니다. 이종수 기자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9,800억여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ll of them are designed to help Ukraine, as we talked about, help Ukraine in the fight that they are in right now, and the fight that they will be in coming days and weeks in the eastern part of the country. 이번 추가 지원은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 의회 허가 없이 미국 방산품 이전을 승인할 수 있게 한 대통령 사용 권한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번에 새로 지원키로 한 무기 체계에는 곡사포 18기와 포탄 4만 발, 장갑차 200대, 대전차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 300대,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500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곡사포는 우크라이나 특별 요청에 따라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처음 제공하는 겁니다. 이번 지원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원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두 32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현지 시각 12일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행위를 처음으로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Well, he called it a genocide yesterday, not once but twice actually, because as he said yesterday, it's becoming clearer and clearer each day that it is Putin's aim to wipe out the idea of being Ukrainian, that we're seeing greater brutality increase day by day. 미국에서 러시아 제재를 총괄하는 재무부 수장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unified coalition of sanctioning countries will not be indifferent to actions that undermine the sanctions we've put in place. 일런 장관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쟁 종식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 따돌림을 면치 못할 거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10번째 생일, 이른바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군 승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정관, 김영식, 김광혁, 정경택, 오일정, 강순남, 이 사람들이 대장, 최두용, 권태용, 박수일이 상장이 됐습니다. 김정관은 국방상이었다가 지난해 중순에 국방성 제1부상으로 좌천됐었습니다. 계급도 차수에서 상장으로 2계단 내려갔다가 이번에 대장으로 한 계급 다시 오른 것입니다. 지난달 개학을 전후로 경기 지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단속한 결과 보호자가 함께 타지 않는 등 법규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2월 14일부터 지난달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경기 지역 학원과 초등학교 주변 통학시설 413곳의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4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사례가 3건 적발됐고 미신고 통학버스이거나 신고 필증을 갖추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조비를 비롯해 10억 원 이상을 빼돌린 의혹이 불거진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은 횡령이 있었던 시기에 아파트를 2채나 사고 빚까지 청산하면서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진은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진 위원장이 오히려 증거 인멸을 시도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심은 이 돈이 과연 어디에 쓰였는가였습니다. 먼저 진 위원장은 노조비에서 6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빼가는 수법 등으로 지난 3년여 동안 10억 원 넘게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이 흘러간 쪽은 결국 진 위원장 가족이었습니다. 노조 직원이 아니고 이곳 고깃집에서 일하는 진 위원장 큰아들 통장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큰아들 통장 거래 명세표입니다. 노조 이름으로 보통 100만 원씩, 많게는 6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은 노조에서 일하고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취재 결과 본부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경력을 배우면서 월급이 많지가 않아갖고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반상근식으로 일을 하든 이렇게 해서 할 테니까 내가 일하는 만큼에서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냐, 그런 식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그거는. 돈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최근 3년여 동안 진 위원장 가족 자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부터 아내 명의로 2억 8천만 원, 아들 명의로 3억 2천만 원을 들여 천안에 있는 아파트를 연달아 사들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아내 명의 아파트의 저당빚 2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갚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지 2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10억 가까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개인 안위를 썼던 거예요. 가족한테 쓰고 개인 사생활에 쓰고.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 본부 직원들이 횡령 사실을 확인하자 처음에 진 위원장은 횡령금 복원과 사퇴를 약속했지만 일부인 4억 원만 되돌려놓고 사퇴는 번복했습니다. 오히려 과거 조합을 위해 빌렸던 돈을 현금으로 갚은 거라면서 허위 영수증과 결의서를 만들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2010년도 옛날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그 조합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조합에서 돈이 많아지니까 지금에서 그 돈을 갚은 거다. 현찰로 해서. 진 위원장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아들 명의 아파트는 스스로 산 것이고 증거인멸 의혹은 조사가 끝난 뒤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의 계좌 추적이 마무리될 경우 빼돌린 돈의 행방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 명분이 더 확실해졌다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의 수사와 법무행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검수완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 이른바 검수완박 대치가 더 격렬해지는 모습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데 대해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인사가 망사를 넘어 망국 인사가 됐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 후보자에 대해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며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공정과 상식 그리고 국민 통합을 외치던 윤 당선인이 내각 인사에 기대와 희망을 걸던 국민에게 어퍼컷을 날렸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의 우병우가 되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 보복을 자행할 게 너무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이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부르는 한 검사장을 장관에 앉혀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추진 의지는 거듭 밝혔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우려하는 건 과거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한 후보자를 뒷받침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지명자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 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무제한 TV토론을 공개 제안했습니다. 장소와 시간, 형식을 가리지 않고 당당히 국민 앞에서 시비를 가려보자며 정말 자신 있다면 토론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박범계 법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검수완박과 한 후보자 지명 등 현안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2시에는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젯밤 당선인과의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오늘로 예정된 인수위 공식 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공동정부 구상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오늘 남은 내각 인선 발표도 추가로 내놓는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후 2시 추가 내각 인선을 직접 발표합니다. 어제까지 정부부처 16개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된 가운데 현재 후보자 지명을 앞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이 두 개인데요.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고용부의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 농림부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인사 갈등을 빚은 안철수계가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지만 오늘 수석 비서관 등 참모 지명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발표된 인선에서 안철수계 인사가 포함될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됐는데 결국 단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네, 앞선 1차 인선 내각 인선에 이어 2차 내각 인선에서도 이른바 안철수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안 위원장 일단 어제는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어제 저녁 예정된 윤 당선인과의 만찬은 불참했습니다. 오늘 오전 예정된 인수위 공식 일정도 전격 취소한 데 이어 코로나 특위 위원장으로서 참석할 예정이던 오후 2시 특위 회의에도 처음으로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인사와 관련된 불만 표출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공동정부라는 목표를 갖고 이끌어가야 할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며 안 위원장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리라는 기대와 신뢰가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반면 안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당은 공식 반응은 자제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YTN에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다면서 당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금 인수위의 뿌리가 공동정부라는 대의 명분을 두고 있는 만큼 인사 과정에서 안 위원장과의 협의 과정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능력과 역량을 중시한다고 한 만큼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인사가 되지 않도록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길 바란다며 뼈 있는 말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지난 11일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직 사퇴 결정이 이미 2차 내각 인선 결과를 알고 이를 예견한 게 아니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안철수 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수위원장을 사퇴하는 등 무책임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문제도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인사와 관련된 안 위원장 측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정부 구성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인선에 대해서도 벌써 정치권의 공방이 거셉니다. 당선인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어제 윤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부터 정치권 공방은 시작됐습니다. 제 식구 챙기기다, 그야말로 인사 테러다라는 식으로 맹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배현진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수장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인물이고 각 부처를 세계적 수준에 맞는 부처로 격상하겠다는 당선인의 구상에 부합하는 인물로 보고 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의 영어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편입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 측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선을 위해 후보자 지명까지 인사 검증을 치열하게 한 뒤 소개했다면서 의문점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이 내부 검증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했습니다. 연 1.5%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고용 호조와 소비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고 유로 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약화되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은 방역조치 강화로 성장세가 다시 둔화되었으며 여타 국가들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반등하였습니다. 국내 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도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설비 투자가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으로 다소 조정되었지만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고 민간 소비는 주춤하였다가 방역 조치 완화로 3월 이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민간 소비도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공업 제품과 개인 서비스 가격의 오름세도 확대되면서 3월 중 4.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 모두 2.9%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상승률도 2월 전망치인 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움직임,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의 영향으로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시장 금리는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대외 요인에 주로 영향받아 등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3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의 순상환 규모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하였고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가 당초 전망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금융 불균형 위험에도 계속 유의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국내외 방역 조치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에 따른 국내 금융 경제의 상하방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한국은행 주상영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금통위가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5%로 연 1.5%로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4%대까지 치솟은 물가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주상영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은 또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고용 상황도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출근길 지하철을 지옥으로 만든 총격 사건의 범인이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62살의 흑인인데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의 출근길 지하철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총기 난사 사건. 10여 명이 총경을 입는 등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연막탄을 터뜨린 뒤 총을 난사한 범인은 범행 직후 지하철을 빠져나가 도주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반자동 권총과 3발이 들어있는 탄창, 도끼, 휘발유통 등을 회수했습니다. 이어 권총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현상금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여만 원을 내걸고 범인을 쫓았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뉴욕 맨해튼에서 용의자 62살 프랭크 제임스를 체포해 경찰 시설로 압송했습니다. Officers, in response to a Crime Stoppers tip, stopped Mr. James at 1:42 p.m. at the corner of St. Mark's Place and First Avenue in Manhattan. He was taken into custody without incident and has been transported to an NYPD facility. 경찰은 제임스가 범행 당시 33발 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은 지난 2011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제임스가 범행 하루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승합차를 빌려 뉴욕으로 왔으며 차에서 밤을 지낸 뒤 사건 당일 아침에 지하철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건 하루 전 SNS에 올린 동영상에서 제임스는 흑인에 대한 범죄를 비난하며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Are you ready to stand up for New Yorkers? Let's do this, my friend. Hate has no place in our home. Hate has no place in our state. 뉴욕 경찰은 증오범죄 등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동부지검은 용의자를 연방 테러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 조직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어서 테러가 적용됐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전국은 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맞물려서 전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이시고요. 법조인이신데 어떤 시각으로 보셨습니까? 일단 굉장히 깜짝발탁 인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이나 인수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묘수를 두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만약에 지금 언론이랄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중요 보직을 맡길 것이다, 요직을 맡길 것이다 그런 의견이 강세였죠. 예. 그러면 사실 뭐 중앙지검장 또는 이제 검찰총장 이런 곳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법무장관으로 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총장이랄지 중앙지검장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 이런 부분 비판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만약 수사를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의 보복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무직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검수 완박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밀어붙이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어떤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게 되면 이제 검찰은 사실 수사권이 없게 되죠. 그러면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이제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 가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야당 또는 이제 인수위의 시각은 검수 완박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대장동과 관련된 특검,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돼 버리면 검찰이 수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검으로 가려면 국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특검법 제2조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의 수사 대상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사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특검을 하는 데서는 문제가 없도록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국회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지 않아도 법무장관이 정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지금 하게 돼 있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파격 인사잖아요. 지금 27기단 말이에요. 나이 49살이에요.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을 가는 거하고 검찰총장 가는 거고 뭐 기수에 있어서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20기단 말이에요. 나이는 11살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검찰이 친여 성향의 검찰로 장악이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총장부터 고검장까지 전부 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한동훈 검사장의 기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일부러 뭐 좌천한다랄지 사표를 종용한다랄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찰 인사도 정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생각해서 짜낸 묘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그 내용 기수 파괴 관련해서 뭐 사퇴 압박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게 법무부 장관 정무직이고 검찰 지휘부랑 그런 업무적인 면에 있어서 접점이 넓지 않기 때문에 줄 사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 시가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의 기수하고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면 이때는 굉장히 기수 서열을 따져요. 왜냐하면 자기보다도 기수가 낮은 사람이 총장으로서 지휘를 했는데 예. 자기는 기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사표를 내는 게 맞는데 법무부 장관의 자리는 이제 정무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행정이랄지 인사권을 총괄을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기수 파괴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는 이제 상당히 뭐 약간 뭐 기수가 높은 검사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예. 물론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 장관하고 송광수 검찰총장이 10기 차이가 났어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10기가 낮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의 논란은 있었지만 이제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검사 출신이 또 아니기도 했고. 그렇죠. 강금실 판사 장관. 출신이었죠.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법무부 장관의 기수가 검찰의 어떤 서열과 관련해서 사표를 내게 되는 그런 것은 점점 색깔은 옅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일단 뭐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가 내년 5월이거든요. 그래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대로 총장직 유지하느냐 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 현 검찰총장은 검소 안박법과 관련해서 뭐 어떤 상황이 사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검찰 자체도 어떤 형식이든지 인사의 회오리는 당연히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에 선배 23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이제 사표를 낸 사람이 어느 정도 될지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하면서 법무행정 현대화 적임자다. 그리고 네. 사법 시스템을 글로벌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영어 잘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법무행정과 관련한 그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법무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검찰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정국과 관련된 행정이 좀 있고 뭐 거기에는 가압류, 가석방 이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뭐 출입국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사실 법무행정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 검사를 하면 이런 것들 다 접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들이 사실은 법무행정에 대해 잘 알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한동훈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다라는 그런 거를 제외한다고 하면 네. 사실 이제 수사 역량이 있어서 굉장히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겸직을 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또 미국에서 또 공부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 잘한다는 얘기는 아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에 맞춰서 어떤 법무부 자체를 굉장히 글로벌 스탠드에 맞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고 또 향후에 있어서 어떤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것, 법무부와 관련된 거 있어서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예. 어떤 개인의 역량을 두고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네 사람 챙기기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자가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일단 한 후보자가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더라도 한직으로 밀려났었던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요 부서에 배치가 돼서 또 현재 정권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면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은 정치 보복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의 대상이 뭐 이재명 상임 고문이랄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걸 하면 아무리 정당한 수사를 할지라도 윤석열 사단으로 어떻게 보면 분류됐던 사람들 수사를 하면 되면 정당한 수사라도 아마 비판을 받을 거예요. 정치 보복이 아니냐. 근데 그건 이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 안박과 관련돼서 수사권을 박탈하냐, 박탈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에서 좌천당했잖아요. 그러면 복귀를 시켜서 중요 보직의 자리를 꿰찬다 하더라도 수사권이었으면 사실은 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권 박탈되냐 되지 않느냐 여부가 굉장히 이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뭐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된 입법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 논란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검수안박 법안에는 수사권을 일단은 경찰로 다 가지만
나중에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거 만들어서 법무부 산하에 두는 그런 방안들도 민주당에서 거론돼 왔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법무장관이 된다면은 그 방안도 그 입법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이제 아까 묘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사실은 민주당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현 인수위에서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입법 사항이에요. 민주당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은 수사 지휘권 폐지를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 지휘권을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긴 했지만 그건 뭐 상황이 변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약간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 좀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이수진 의원이랄지 민주당에서 입법 발의한 내용을 보면 미국식 FBI 뭐 수사하는 부서를 기관을 만들겠다는 거고 또 경우에 따른 중대수사본부청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법무부 산하로 돼 있거든요. 그럼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게 되면 사실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그러한 명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미 발의된 법을 또 고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후보자가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입법 취지랄지 명분을 가지고 법을 발의를 했는데 누가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고친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고 명분이 없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보면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그 차이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있어서 검찰과 관련된 입법에 있어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인사청문회가 아마 지금 사실은 어제 내각이 8명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7명은 한동훈 후보자에게 다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동훈 후보자에게 얘기하니까 다른 후보자에게도 좀 질문을 해달라 할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인사청문회 자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로 보면 뭐 임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전국이 달아오르고 있고요. 저희가 2부에서 또 양쪽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머지 7명은 묻히고 있는데 그 앞에 1차 인선했었던 것 중에서는 제일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복지부 장관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의 오랜 친구라고 하니까 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 딸이 그 경북대 의대에 편입을 했는데 그때 경북대 병원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뭐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윤석열 측근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랙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후보자의 어떤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잘 밝혀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본인이 그 대학병원 병원장 또는 뭐 처장 이렇게 있을 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다 편입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편입할 때는 한 명은 떨어졌어요. 근데 다음에 됐는데 그것도 지역 인재 뭐 육성과 관련해서 이제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편입의 과정을 보면 처음에 서류 면접이죠. 물론 이 부분은 뭐 점수랄지 이런 거에 되니까 그건 뭐 어떻게 조작을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2차에 가서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가게 되면 면접과 구술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300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병원장이랄지 처장의 어떠한 자녀인데 면접과 구술에서 과연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 더군다나 면접이나 구술 과정에서 과연 이걸 청탁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수긍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 후보자가 당연히 명백하게 의혹이 있지 않도록 밝히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뭐 임명되는 데 있어서도 당선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고 또 국민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 이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내륙의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제주 동부와 산간은 밤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기온도 예년 수준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또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2부에서 계속해서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